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는데요. 이 관련 사안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형은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네. 김건희 씨 측 입장에서는 대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검 측에서는 이제 불이탈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이 15년, 굉장히 높았고 매우 중한형에 해당하는 구형인데요.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주범인 권모 회장을 비롯해서 주범까지도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받은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높은 형이 구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례가 있는데 과연 형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무죄까지 이제 선고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판결의 무게는 어떤 혐의를 인정했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본 범죄는 딱 하나였고요. 맞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죠. 두 번째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의 이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알선수재, 통일교 사안과 관련해서 각종 명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어제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선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초반 분위기는 거의 유죄가 선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선수재에서도 선물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어제 선고했었습니다. 예.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받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이제 법률적인 요건, 유죄가 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시세 조정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그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인지한 이후에 구체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는지, 즉 공범 관계에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김건희 씨가 이런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관계에 넘어가서는 과연 김건희 씨가 이런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했는지 역할에 대한 뭔가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익 향유 과정에서 즉 시세 조정을 같이 했다면 그 시세 조정으로 나오는 전체 이익에서 김건희 씨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익 측면에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네,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와준 거는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특검이 공범이 아니라 방조죄로 기소를 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어제 판결문을 보면서 네. 당연히 공범으로 주의적으로 공범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방조범 주장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판결문을 보니 방조를 주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의 기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은 전주들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런 것을 촘촘하게 엮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적으로 공범 관계로 이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예비적으로 기존에 판결문이 있으니까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방조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실제로 방조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니까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약간 실기를 한 거 아닌가.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죄가 나온 것 중 하나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인데 무죄 선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그 법원에서는 그 금전적 이익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뇌물이나 이런 금품 수수를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금품이 전속적으로 이익이 향유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실제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이었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로 명태균 씨는 다른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전제가 이런 이익을 전속적으로 향유해야 되는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네.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처음에 얘기하고 그럼 전속적 이익을 향유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보면서 전속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김건희 씨가 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향유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번 제출된 증거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을 좀 더 살펴보면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공천 약속이 있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그럼 나중에 향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어제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공천의 대가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다른 그런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는 계속적으로 부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명태균 씨 측에서 이제 제출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당 재판부는 특검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다면 해당 재판부도 유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또 기소돼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주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거 재판부의 그 재판주의에 의해서 지금 이 해당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속적 이익인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과연 오세훈 시장에게 전속적 이익이 귀속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안이 다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유사한 법리로는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처럼 판단 근거가 복잡한 만큼 선고 과정도 약 40분간 진행이 됐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 어제 이제 선거 중계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재판부는 중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 선고를 하기 전에 몇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현무 등급이라는 말을 하면서 선고를 시작했고요. 예. 그 말인즉슨 권력이 있는 자이거나 없는 자이거나 동일하게 판단받아야 되고 예외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 권력자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안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인지 예. 아니면 권력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형을 받아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지 애매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두의 한 말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질 정도의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증거재판주의도 같이 언급을 했거든요. 따라서 그 말로 시작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그 범죄 사실부터 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무죄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죄 부분, 알선수재에 대한 유죄를 얘기하면서 또 그 부분에서도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주로 전 영부인의 지위에서 금품을 탐하고 약간 그런 것을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한 굉장히 약간 비난조의 그런 그 판결문을
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문으로 1년 8개월 선고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워낙 또 관심을 많이 받았고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인용 문구 같은 것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이게 무죄 추정의 역설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증거 재판주의와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괴리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권력형 비리는 증거로 모두 판단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해야 과연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제 굉장히 이 재판부는 증거 재판주의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을 처음부터 하면서 엄격하게 증거로 인해서 판단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럼 권력형 수사는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했거나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했더라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거나 그러면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들끼리 의사소통을 한 내역까지 직접적인 증거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를 들이밀면 과연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그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증거 재판주의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찌됐건 어제 받은 형량에 대해서 특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예고했는데 뭐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으로서는 우리 법조계의 용어로 불이탈을 맞은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사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낮은 형량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을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어제부터 계속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뭐 항소는 당연한 수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에서 방조죄를 추가를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속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여론조사의 금품 수수 대가의 범위를 축소해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전략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항소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 측의 향후 대응도 궁금해지는데 우선은 뭐 겸허히 받아들인다, 송구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만족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여론이 집중된 재판이고 그리고 대중적인 비난의 정도는 굉장히 높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형량을 받았다. 따라서 대승에 해당하는 그 성과를 누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뭐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 검찰에서는 이런 말도 했는데 사실 뭐 대통령의 그런 항소 재판주의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대통령의 권한에 밖에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김건희 측에서 이렇게 나온 마당에 이제 나머지 부분, 나머지 알선 수재에 대해서도 이제 무죄를 받는 전략으로 항소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판결이 단순한 어떤 형사 사건을 넘어서 정치와 사법 전반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는 점, 이게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공무원이나 어떠한 뭐 공공적인 직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김건희 씨를 부의영훈이라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회적인 논의는 과연 영부인이 그냥 민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맞느냐?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의 부인이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여성이 되면 이제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가 따르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제가 볼 때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런 배우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앞서서 지연 전략 같은 것들도 나왔었고 생중계의 장단점을 지적하는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법정 안팎 분위기 그리고 생중계 분위기 어땠습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선고가 나오니 더 소란스러워졌겠죠. 왜냐하면 더 높은 형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더 낮은 형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과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나 특검을 질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중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 계속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김건희 씨는 사실 전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련자들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중계를 했는데 이렇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런 그 밑에 뭐 총리나 영부인을 선고를 중계한 적은 지금 사상 최초인데 근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특검 재판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런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런 중계가 활성화될 것 같은 이유가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중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계를 하니 긍정적인 요소가 뭔가 확실하게 오해를 불어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해석을 방지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특검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씨 선고 사례를 보면서 과연 이게 중계가 본인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개 요친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사건을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게 같은 청탁 흐름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도 각각 실형을 받았는데 김건희 씨와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결과가 내려졌습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죠. 준 사람은 통일교, 실제 이제 그 행위자가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고 받은 사람이 이제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받은 목적이나 금품의 대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준 사람도 처벌받았고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 사람에 비해서 받은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훨씬 높은 형을 선고를 받는데 어제는 사실상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어쨌든 알선수재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반성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에 반해 권성동 의원은 솔직히 지위 측면에서는 대통령 영부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낮다고 해서 형량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은 권성동 의원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아마도 형량에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형량이 선고됐고 윤영호 그 전 본부장의 경우에도 사실 수사에 굉장히 협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검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검 통일교 수사에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서 형량이 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연방이민단속위원회 총격으로 시민이 잇따라 숨져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은 되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2명이 숨진 미니애폴리스의 시장이 연방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충돌했고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달에만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숨진 미니애폴리스 거리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합니다. I don't know who the fuck you think you are. Get in your vehicle. Get in your vehicle. You're impeding a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 Get back in your vehicle right now. Right now.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주지사,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통화하고 이민 단속 총책임자 톰 호먼 국경차르를 급히 보냅니다.
Tom Homan, as you know, is in Minnesota now. He's meeting with the governor, and he's meeting with the mayor, I think, later. And I hear that's all going very well. 하지만 프레이 시장은 국경 차르를 만난 뒤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과 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시장과 매우 좋은 대화를 한 뒤 벌어진 일이라며 매우 심각한 법 위반 발언이고 불장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와 시장이 연방요원에 현지 경찰이 협조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공격했고 프레이 시장은 경찰 임무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How many more lives need to be lost before this administration realizes that a political and partisan narrative is not as important as American values? 이 와중에 하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고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오마르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민세관 단속국 폐지와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다 액체 분사 공격을 당해 분위기는 더욱 험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에선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선 단속 과정에서 민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연방사법당국 관료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총격을 주 정부가 독자 수사하고 주 정부 자산을 연방정부 작전 준비 공간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서 은둔의 영부인으로 불리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홍보에 나섰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위 사태에 통합의 메시지를 냈지만 정작 영화 흥행 성공만을 위한 이례적인 행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뉴욕 금융심장부인 뉴욕증권거래소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경영진과 함께 환한 미소로 개장벨을 울립니다. 오는 30일 미국 등 30여 개국 개봉을 앞둔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를 홍보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전날은 폭스뉴스 인터뷰에도 나서 격화되는 미니애폴리스 시위 사태를 의식한 듯 평화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I'm against the violence, so if we protest in peace. And we need to unify in these times.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영화 예고편 영상 등을 올리며 적극적인 외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트럼프 재집권 직전 20일간의 비공개 기록을 담았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받은 계약금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네소타에서 30대 미국인 남성이 숨진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호화 시사회를 연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가디언은 국가적 비극인 미네소타 사태 속에서도 본인 홍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멜라니아의 공격적인 홍보 전에도 영화 예매율이 기대보다 저조하다며 극장가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다시 한번 대립하는 목소리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새벽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FOMC 회의를 열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뭐 사실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거의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3번 연속 기준금리 내렸기 때문에 이번엔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뭐 기준금리가 동결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 얘기는 뭐 경제가 견조하다,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때문에 흔히 말해서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실업이 많이 발생한 것 때문에 금리를 낮출 이유는 좀 작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실업에 대한 상황 인식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제 실업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뭐 4.4, 4.5%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업률의 증가폭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제 전체의 전망이 결국은 어떻게 보자라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 이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웠던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금리를 이미 세 번 내렸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낮추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가장 불편해할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그동안 연준의 금리 정책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에 금리 동결을 두고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고요. 경기를 부양하는 가장 빠른 길이 또 이자에 대한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방안들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이슈가 되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어떤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 결국은 카드 빚을 내면서 뭐 소비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카드 대출에 대한 금리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사실 공화당의 지지층,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 중하위층의 백인 계층이다 보니까 선거를 의식하면은 이자를 빨리 낮추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동결을 통해서 이런 기대는 조금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해석한, 파월 의장이 결국은 이 금리 결정을 하고 뒤에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파월 의장의 생각에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관세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이 되는 것이 사실 당연한 추세인데, 관세가 붙으면은 물건 가격이 상승하고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것들이 사실 상승적인 추세인데, 이것이 이례적이다. 그리고 한 6월 달쯤 이 피크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식의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어떤 기대감들 역시 조금 내보였거든요. 물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를 내리라는 입장을 보이겠지만, 뭐 파월 의장의 입장 역시 지나치게 내리지 않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있겠지만 뭐 스탠스상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은 뭐 국내에도 증시, 채권, 뭐 환율 모든 것에 다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이제 후임이 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그 연준 의장은 뭐 그 일반 이사들보다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라는 게 뭐 실질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회의를 주도하고 이런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기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들은 조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란 것들, 그 미국 연준이 독립성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하고, 이 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 기조를 쉽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이란 것이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데이터 기반의 해석을 무시하고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바꿀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폭이 한 번 더 내리느냐 뭐 안 내리냐 이 정도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갑자기 뭐 0.5포인트 이렇게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좀 그 비둘기파죠. 흔히 말해서 금리를 좀 완화하자라는 연준 의장이 온다고 할지라도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이게 뭐 기존에 비해서 한 번 정도 더 하는 거지 이거를 기존의 연준 스탠스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새롭게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요즘에도 특히 강하게 압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무역과 관세 분야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미 재무부 장관이 국회 승인 전에는 합의 없다 또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입법 관세에 대한 MOU 체결한 것에 대한 입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도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비교적 제도적으로 간단한 이슈인데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이번 MOU에 어떤 비관세 장벽들, 농산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같이 다뤄져 있거든요. 같이 다뤄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입법하기를 원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모양이라서 2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공식적인 기구를 세우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수익 그다음에 채권 발행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입법을 빨리 해라는 게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법안으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갈등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 나머지 사항들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미국의 항공기에 대한 이슈라든지 미국의 항공기 구매에 대한 이슈라든지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뭐 농산물에 대한 이슈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한 것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는가 200억 달러의 빠른 투자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MOU에 대한 입법화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 김정관 장관이 오늘 미국으로 급파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뭐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일단 200억 달러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입법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보였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뭐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사항들이 미국이 얼마 요구하느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최근에 쿠팡하고 결부돼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200억 달러도 있지만 나머지 사항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협상을 하고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김영무 정책실장님은 대미투자특별법 그 200억 달러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메인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나머지 내용 역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뭐 쿠팡 역시 이렇게 딸려다 계속 쿠팡에 대해서 되게 어떤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좀 유의 깊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변수들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실적이라는 현실적인 성적표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빨리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네. 시장에 하이닉스가 조금 하루 빨리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발표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어떻게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이미 1월 초에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적치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보다 많을 것 같다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시차를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가는 어떤 정책들, 삼성전자가 가는 정책들 조금 분리하고자 원래는 9시, 10시 이렇게 오늘 9시, 10시에서 순차적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만의 어떤 강점들을 좀 강조하고다 또 어떻게 보자라면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것
것도 또 이야기했거든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정책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자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는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7.2조 원으로서 지금 예상으로는 뭐 삼성전자보다 3~4조 가량 더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역대 최고급이고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제낀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생기는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하이닉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 역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률 부분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을 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는 뭐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그것의 기반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그렇거든요. 지금 뭐 하이닉스 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올해 150조까지 영업이익을 낼 거다. 지금 작년에 47조를 냈는데 올해 150조까지 영업이익을 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이닉스의 마진율, 그리고 삼성전자의 마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결국 매출이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비슷한데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할 게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오른 것들이 결국은 이 두 반도체 업체의 수익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합쳐서 뭐 300조를 넘어서 뭐 400조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 차원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두 가지, 그러니까 반도체가 크게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HBM 반도체랑 일반 메모리 반도체 모두 지금 성과가 좋으면서 두 회사의 영업이익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최근 다시 불붙은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다시 불붙었는데,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왜 무산됐던 건가요? 사실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고요. 뭐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뭐 한국이란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유럽 국가들, 영국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설탕세를 도입하면서 설탕 사용량을 억제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기반은 WHO의 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류에 대한 소비량이 너무 늘다 보니까 비만이 촉진되고, 이 비만을 통해서 결국은 건강 비용 같은 것들이 너무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논리 때문에 각국에 대해서 이제 설탕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라는 이런 건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금이든 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설탕세 유사한 것을 도입한 국가가 뭐 이미 120여 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설탕세가 붙으면 설탕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의료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설탕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비만이 줄어들게 되면서 의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설탕세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과업체라든지 혹은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 빵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당류 섭취가 많은 쪽들은 좀 비교적 저소득 계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들 쪽에 좀 피해가 가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매 제품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특히나 가당 음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이 들어간 음료 같은 것들에 세금이 붙는다든지, 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설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가 상승 우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측의 입장을 잘 전해주셨고, 이미 뭐 도입한 해외에서도 도입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실효성에 대해서도 잘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주택 공급 대책 자체는 이제 그 용산이라든지 지금 뭐 나온 얘기가 전혀 공식화된 내용은 없는데, 용산이라든지 채능,
그러니까 원래 군 부대에 있던 태능에 대해서 군 골프장 이런 데 있던 태능이라든지 과천 이런 데에 대해서 아파트 공공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을 공급하고 흔히 말하는 주거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동산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의 아파트 문제들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주택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강남의 아파트는 약간 공공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흔히 말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이런 데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안 오르고 있다라고 아마 많이들 알고 있고 사실 서울 시내 주택 가격만 해도 작년 노원구 쪽은 1% 안쪽에 이렇게 오르고 뭐 강남 이쪽은 대개 뭐 20% 거의 10%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의 철학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들을 공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거의 안정을 취하는 정책 자체는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택 가격의 안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아무래도 서울의 강남권이 오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안정화돼간 추세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 문제하고 이제 공급 대책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철학 자체라든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수요하고자 하는 주택들이 강남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아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면서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늦춰지는 것이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늦어지는 만큼 이번에는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저희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216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협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할 중점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수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권익위는 반부패 법 제도 강화와 부패 관행 근절, 청년문화 확산을 주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청렴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이끌어줄 귀중한 자산이라는 자세로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최근에 정말 많이 추웠는데 서울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또 한 차례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당분간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영남과 영동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된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일째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료 습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데다가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영하 8.6도, 춘천 영하 13.9도, 대전 영하 7.1도 등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는 주말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이미 내린 눈비가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